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언급했던,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기도 한 관세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연간 얼마씩 나누어 낼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단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한두 가지 주제에서는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또 마주 앉은 게 불과 엿새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이 끝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2,000억 달러는 한국이 매년 일정 금액씩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기간을 두고 미국은 연 250억 달러, 우리는 150억 달러 이하를 제시하며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평채 발행에 나서면서 대미 투자 준비에 나섰죠. 네, 정부는 달러화와 엔화 표시의 외국환 평형 채권을 발행하며 대미 투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7억 달러 상당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재부 측은 달러화 외평채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외평채 발행은 달러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다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두 나랏빚이라 이미 GDP 대비 절반에 가까운 국가 채무의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갭 투자 의혹과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부처의 고위공직자인 본인이 갭 투자를 한 정황이 발견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결국 육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상경 차관은 오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민적 분노를 키웠습니다. 또 정부가 갭 투자를 차단한 것과 달리 지난해 분당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 등기 전 14억 8천만 원의 세입자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공개 사과에 나선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야당은 여론 악화를 기회 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야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부동산 참사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하려는 심리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개별 종목 대신
ETF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우세하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별 주식을 25조 8천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는데요. 지난 9월에만 10조 4,800억 원, 이번 달에도 6,8,100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의존하기를 기피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특히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에 진입할 거란 불안감을 가진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최근 급등은 코스피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잇따라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다 되찾아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일단 개인들의 코스피 매수세가 비교적 쉽게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인 ETF에 쏠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6월부터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기관은 총 1조 7,900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기관 중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만 유일하게 9조 4,700억 원 사들이며 순매수세였고 나머지 기관 투자 주체인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은 모두 순매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중 금융투자업계만 유일하게 순매수세를 나타낸 건데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수하면서 증권사가 ETF 구성 종목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다만 이들의 거래 실적에는 증권사 자기자금, 레버리지 상품, 파생상품 해지 등 다양한 거래가 담겨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순매수세가 오롯이 개인들의 ETF 매수에 따른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고객 이탈로 번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월중 해지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회원 수도 8만 명 줄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정확한 해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카드의 월중 해지 회원 수는 16만 명입니다. 직전 달 6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38.8%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중 해지 회원이 1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롯데카드의 평균 월중 해지 회원 수가 7만 1,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회원 수도 줄었는데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롯데카드의 전체 회원 수는 지난달 말 957만 5천 명으로 직전 달보다 8만 8천 명 줄었습니다.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고객 이탈이 더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탈퇴한 회원은 3만 700여 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해지한 회원 16만 명 중 13만 명, 약 81% 정도는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롯데카드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원 이탈은 실적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달 롯데카드의 월간 신용카드 결제액은 4조 3,113억 원으로 전달보다 3.4%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7%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킹 여파가 피해 복구 등 단기적 비용을 넘어서 중장기적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와 관련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5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SK 에코플랜트는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SK 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 원, 4,647억 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SK 에코플랜트에 54억 1천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SK 에코플랜트는 내년 7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는 미국 자회사의 신규 사업 회계 처리와 관련된 건으로 외부 회계법인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IPO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일부가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자로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통보했는데요.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 에코플랜트 현장 소장 등 6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사에는 SK 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는데요.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어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서민들의 빚과 관련된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10% 중반대의 서민금융상품 금리에 대해 수차례 잔인하다고 꼬집은 바 있죠. 이에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실무 작업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미뤄진다는 건 꽤 늦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금원은 3개의 별도 계정으로 서민금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2개를 하나로 통합한 안정기금을 새로 만들어야 정부 출연금과 민간 재원을 모아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때서야 금리 인하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을 지난달 발의한 강준현 의원실도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간다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전에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하향이 가능하겠으나 서민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금리 인하는 기금 설치 이후인 2027년 초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전에도 예산만 확보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금리 인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만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나이스와 KCB 등과 함께 저신용자들의 대안 정보를 활용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료, 가스료 등 납부 내역과 디지털 풋프린트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전면 개편에 대해 아직은 강구 중이라서 도입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 모형 SCB도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은 물론 민간 신평사들과 협력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1,500만 원 넘는 빚도 탕감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출 규모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오전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빠른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개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의 지원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에서 더 늘어납니다. 금액 규모는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텐데 경기 상황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약 2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자녀 채무를 최대 95%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대상은 채무 원금 규모가 1,500만 원 이하면서 최소 생계재산 이하 보유자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고려한 듯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 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개선 내용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피해금으로 확인된 경우 신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는데요. 최근 금융범죄 피해금이 상당한 만큼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이후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햇살론 체계 간소화,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채무 조정 강화 등 제도 개선은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한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새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약속했던 롤백은 빠지면서 이용자들은 진위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 업데이트 자체로도 기대에 못 미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이모티콘 리뉴얼과 카나나 요약, 오픈 채팅 검색 등을 도입하면서도 이용자들의 요구였던 친구 탭 개선, 롤백은 빠졌는데요. 개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선 카카오가 시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불만은 이번 업데이트 속 이모티콘 리뉴얼로 향했는데요. 기본 이모티콘을 미니 탭으로 보내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기존 일부를 없앤 업데이트에 대해 굳이 왜 삭제했냐거나 롤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카카오는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성을 보완했다라면서 캐릭터를 추가해 기존 116개에서 126개로 개수도 늘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이달 말에 또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롤백은 없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28일 챗 GPT와 카나나를 카톡과 결합하는 AI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안도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채팅 탭 상단에 챗 GPT를 눌려서 대화나 검색, 생성과 같은 챗 GPT의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달 말 업데이트에서도 친구 탭 개선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신세계와 손잡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의 강자인 쿠팡과 마켓컬리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참 생소한 소식입니다. 알리가 신선식품의 배송을 시작한다고요. 네, 알리가 신선식품 배송 브랜드 알리프레쉬를 내걸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신세계그룹의 물류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주문 즉시 출고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일 배송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범 운영을 거쳐 물류 역량을 갖추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앞서 알리는 지난해 말 신세계와 동맹을 맺고 지난달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알리 출신 신임 대표를 맞은 지마켓은 최근 알리 시스템을 활용해 5년 안에 거래액을 2배 키우겠다는 서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역량을 합쳐서 시도해 보겠다는 건데 다만 시장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쿠팡의 로켓프레쉬, 컬리의 샛별 배송 뭐 이런 기존의 강자 서비스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알리프레쉬의 평균 배송 기간은 2일 이내고 15,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쿠팡이나 주요 마트도 같은 가격에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새벽 배송이나 반나절 배송 등 빠른 배송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배송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다만 알리에서는 별도의 멤버십 없이도 주문이 가능해 와우 멤버십 가입이 필요한 쿠팡이나 네이버와 마켓컬리가 협업한 컬리 N마트의 최소 주문 금액이 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에서의 진입 문턱은 낮은 편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가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9년부터 새로 나오는 차량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도 신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먼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어떤 것이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페달 5 조작 방지 장치란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앞뒤 1에서 1.5m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기술로 급발진 등 5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센서가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면 급가속 입력을 무시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를 오는 2029년부터 출시되는 승용차에, 오는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 화물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정차 중 실수로 엑셀을 끝까지 밟더라도 차가 튀어나가지 않고 차량은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줄여 충돌을 막는 겁니다. 네, 이 기술이 잘 적용된다면 끔찍한 사고들을 막아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친환경차 관련 내용도 눈에 띕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의무화가 있던데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은 배터리 성능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소비자가 직접 알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주행 거리와 충전 효율 등과 함께 잔존 수명 표시가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표시돼 배터리 교체나 중고 거래 시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운전자가 배터리의 노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 밖에 전기 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이 현행 16.7m에서 19m도 완화해 정부는 대형 친환경차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